삶을 행복하고 자신감 있게 살고 싶은 경기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어려서부터 큰 욕심도 없었고 일반 여자들과는 전혀 달리 옷이라던가 가방, 신발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겐 늘 가족이 우선이었고 친구들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30대 제 나이 또래에 비해 브랜드나 명품 같은 것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며 지금까지도 살아왔죠. 친구들이 20대 중반만 되더라도 하나둘씩 명품을 장만하고 입는 옷에 신경 쓸 때 저는 오히려 계속 공부에만 몰두했었죠. 그로 인해 제가 얻은 것은 나이에 비해 얻은 스펙, 바로 변리사가 되었죠. 정말 끊임없이 공부했고 솔직히 명품 브랜드에 관심을 둘 여유조차 없었어요. 빨리 성공을 이루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노력의 결실이 맺어졌고 전 변리사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옷 사고 백 살 때 넌 진짜 성공했다.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아주 네가 직업이 제일 좋아, 안 그래? 역시 지혜롭다니까. 아니야. 그래도 난 너희에 비해 너무 모르긴 하지. 그래도 그것도 공부처럼 잘해보면 되겠지? 나 좀 잘 이끌어줘라. 그래. 언니만 믿고 쇼핑하자. 이 언니가 네가 모르는 거 다 알려줄게. 본판은 되니까 이제 꾸미기만 하면 돼. 다행히 친구들도 재밌는 친구들이 많아서 저를 꾸며주겠다고도 하고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친구들과는 직업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누가 어떻고 누가 더 잘났더라 하는 관계는 아니어서 행복했어요. 그저 친하게 지내는 재밌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전 막상 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다 보니 주변에서 많은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아는 선배를 통해 만난 지금의 남편은 약사였죠. 인상이 참 좋으세요.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시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만나보고 싶어요. 아, 네, 저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천천히 만나보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저도 인상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저와 남편은 첫눈에 그렇게 사랑에 빠졌고 연애를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만 했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이곳저곳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남편과 있는 일이 정말 재밌는 일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분야를 어찌도 그렇게 잘하는지 신기했거든요. 저와 같이 공부만 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알더라고요. 오히려 배울 점이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항상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참 좋아하고 학구열이 넘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알려주는 요모조모도 참 재밌다고 생각했죠. 이 브랜드 요새 몰라? 너 보면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지? 싶으면서도 참 요즘 세상에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좋기도 해. 내가 오늘 이거 옷 하나 사줄게. 단번에 입고 와. 알겠지? 네가 입으면 예쁘겠다. 이게 무슨 브랜드인데? 유명한 거야? 아, 티 한 조각에 무슨 82만 원이나 해. 아, 나 못 입겠다. 널린 게 티 쪼가리인데. 널린 게 티 쪼가리여도 막상 입으면 다를 거야. 너 이런 티 하나 없잖아.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아끼지 말고 많이 입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티 한 조각에 82만 원이나 하는 옷은 못 입겠더라고요. 입어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아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다 보니 솔직히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전 그냥 예쁘고 깔끔하게만 입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워낙 먹을 거에는 돈을 안 아끼는 스타일이어서 82만 원이면 한 달은 진짜 행복하게 먹고 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에이, 이 정도는 입을 수 있지. 너도 이제 30대인데 좀 우아하게 입어보고 그래봐.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걸? 지금의 너도 좋지만 그래도 가끔 이렇게 우아한 모습도 보고 싶어서 그래.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내가 하나 사줄게. 사양하지 말고 입어봐. 아, 그래도 너무 비싼데? 집에 옷 많아, 자기야. 82만 원이면 회종식이 4인분도 되겠다. 좀 생각해보자. 아니야. 오늘은 내 선물 받아요. 자기한테 뭐 하나 해준 것도 없는데 이런 거 하나 사줄 수 있게 해줘. 알겠지? 잘 입어. 굳이 됐다고 하는데도 남편은 꾸역꾸역 옷을 사주더라고요. 사실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막상 입으니 예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잘 어울린다며 좋아하기도 했죠.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브랜드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그전엔 아무것도 몰랐다면 이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거든요. 이런 쪽에 관심이 생기다 보니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입은 옷, 액세서리, 드는 가방만 봐도 어디 브랜드다 하는 것쯤은 알 정도가 되었죠. 뭐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저도 여유가 된다면 하나쯤은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편이 브랜드에 대해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남편도 사치스러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만 소비를 하였고 저희는 오히려 검소하게 생활하였어요. 그리고 연애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죠. 와, 생각보다 집이 진짜 크다. 나 약간 긴장되는데.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지? 꽃이랑 영양제 준비했는데. 당연하지. 약사인 내가 추천한 영양제인데 우리 엄마 이것만 먹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아마 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고. 엄마가 굉장히 수수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네가 딱 우리 엄마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걱정 붙들어 매. 남편은 긴장을 많이 풀어주도록 노력을 했고 남편 쪽이 여유 있게 살았던 건 알았지만 생각보다 집 크기에 조금 놀랐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을 때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의 형들과 형수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하지만 긴장한 것과는 다르게 너무 저를 밝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보고 긴장이 풀려가고 있었어요. 인상들이 좋으셨거든요. 어머, 어서 와요. 내가 너무 보고 싶었잖아. 우리 동일이가 얼마나 칭찬을 하던지 내가 이제 보니까 왜 이렇게 칭찬한지 알겠네.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선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아유, 고마워요. 내가 좋아하는 영양제네. 아주 센스 만점이야. 합격! 들어와요. 얼른 춥겠다. 어서 와요. 전 도련님 첫째 형수예요. 여긴 둘째고. 우리 만약 가족이 될 수도 있으니 잘 지내봐야겠죠? 아, 난 너무 궁금했잖아. 우리 도련님 신부감이 누군지.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저를 맞아주시는 시어머니와 형님들을 보며 인상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날 대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모든 말에 귀 기울여 주셨고, 딱 봐도 저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들은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셨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팅이 되어 있고, 하물며 손톱까지 딱 관리까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기 관리에 투철하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본받고 싶을 정도로 멋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 생각만 그렇더라고요. 형님들은 딱 외형에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그 외적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분들이었죠. 저와는 반대였습니다. 형님들은 너무 스타일도 좋으시고 멋지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동일 씨도 옷에 관심이 많던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서요. 나중에 동일 씨랑 결혼하게 되면 형님들 따라다니면서 옷 좀 골라야겠어요. 알려주세요. 아니 뭐, 솔직히 옷은 엄청 센스지 뭐.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옷 진짜 못 입는 사람은 못 입더라. 어느 정도 센스도 필요해. 당연하죠. 저도 뭐 센스 있다고 늘 들어왔는데 형님 보고 놀랬잖아요. 전 쇼핑 스타일도 잘 맞는다니까요. 동서라고 해도 되지? 뭐 결혼 날짜까지 잡았으니까. 동서는 뭐 우리 따라다니려면 가랑이 찢어지겠다. 안 그래? 네? 가랑이요? 제가 옷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냥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으면 된다는 주의라서 잘 알려주세요. 최대한 형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저는 다가간다고 다가갔지만 형님들은 곁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패션 센스가 남다르고 화려한 형님들은 그저 수수한 제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만남이라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저 결이 잘 맞지 않겠지라고 생각만 했어요. 딱히 여기에 대해 형님들에게 따지고 들지 않았어요. 그저 관심사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걸 뭘 따지니? 너도 너대로 참 예뻐. 난 오히려 이렇게 수수한 게 너무 좋다. 화려해봤자 다 쓸모없어. 지장하느라 정신없지. 실속이 중요해. 알겠니? 지금 너대로 예쁘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우리 동일이가 보는 눈이 있다 참하니. 에이, 감사해요, 어머님. 이렇게 첫 만남부터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쁘게 봐주세요. 지금 이대로만 하면 정말 만점이야. 똑똑하고 야무지고 어디 이거보다 바랄 게 어디 있니? 안 그래? 걱정 마. 잘 지내보자. 다행히 어머님은 절 참 좋아하셨어요. 오히려 수수하다면서 꾸미지 않은 제 모습이 너무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상견례도 프리패스. 정말 우여곡절 없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서로 모아놓은 돈도 꽤 되었기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죠.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남편과도 잘 맞고 시댁도 잘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결혼을 하고 진짜 식구가 되고 나니 형님들을 보면서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든지 외형에 집착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은 너무 무리하게 외형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어머, 동서는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선물 사온 게 이거 스카프야? 아휴, 도련님이, 아니 서방님이 코치 좀 해주시지. 서방님은 그렇게 센스 있으면서 동서는 보는 눈이 너무 없다. 아휴,
이걸 선물이라고 사왔어?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는 돈도 많으면서 스카프는 루이비통으로 좀 해주지. 이게 뭐야? 너무 애 같잖아. 서방님한테 물어보지. 에이, 정은이가 그래도 심혈을 기울여서 산 거예요. 형수님들한테 각자 어울리는 걸로 너무 그러지들 마세요. 정은이가 얼마나 고른 건데 정은이 속상하겠어요. 그냥 예쁘게 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선물하는 사람 성의가 있는데. 어머, 서방님은? 그냥 농담한 거죠. 서방님은 패션 센스도 좋으신 분이 좀 동서한테 이것저것 알려줘요. 아, 마음에 안 드세요? 전 고른다고 최대한 고른 건데. 다음번엔 같이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꼭 마음에 안 드시니까 저도 마음이 불편하네요. 고른다고 골랐던 건데 형님들이 두 분 다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단순한 말들이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애써 어울릴 것 같은 것을 골라서 사온 스카프를 가지고 명품은 무조건 루이비통 스카프를 매야 한다며 말을 하는 형님들을 보고 솔직히 골이 비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싫고 관심이 없어서 공부만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죠. 저렇게 명품을 밝히면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시어머니도 나서서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그나마 시어머니가 든든한 지원군이었기에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아유, 루이비통이면 어떻고 샤넬이면 어떻고 너흰 꼭 그런 걸 따져야겠냐? 솔직히 벌이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매번 그렇게 외형에 치장하는 게 난 사실 걱정도 된다.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머, 어머님도? 그래도 외형이 참 중요하죠. 사람 볼 때 겉모습을 얼마나 보는데요. 아무리 돈 잘 벌어도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님도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요즘엔 이런 게 다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어머님도 너무 동서만 감싸지 마세요. 저희 섭섭해지려고 해요. 항상 어머님은 늘 그러시더라.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은근히 형님들에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형님들은 지지 않고 어머님에게 대답을 하였죠. 형님들은 두 분이 죽이 참 잘 맞아 보였어요. 그런 형님들과 처음엔 같이 어울리며 친해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첫 만남 사건과 스카프 사건 이후에 완전히 나와 결이 무지막지하게 다르구나라고 느끼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음을 닫았어요. 남편에게도 저와는 결이 맞지 않는 분들이니 그냥 이렇게 친척들 만나는 자리에서나 만나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도 동조했고요. 난 형님들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화려하시고 또 나랑 좀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네. 자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냥 별로인 것 같아. 자기 형수들한테 내가 좀 심한 건가? 하여튼 미안해. 그냥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 잘 안 맞아.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엄마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아. 너무 치장하는데 치중하는 분들이라 자기가 이해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 형수들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하네. 이해해줘. 다행히 남편은 절 참 이해해 주더라고요. 원래도 형수들이 치장하는 데에 그렇게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말이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류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지내야겠다고만 생각했고, 그러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형님들과 마주친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형님들은 도를 지나치게 저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죠. 형님들은 저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는 듯이 항상 제 패션과 가방 구두에 대해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동서는 시댁이 편한가 봐. 매일 늘어난 티셔츠에 철렁철렁 치마 하나 달랑 입고 오고 편해서 좋겠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안 꾸미는 건지. 그러다 서방님 발언하면 어쩌려고 그래. 옷 좀 사 입어. 아니 돈도 많이 번다면서 뭘 그렇게 나 자신을 꾸미질 않고 사는 거야? 난 그런 사람 보면 아예 이해가 안 가더라. 안 그래요, 형님? 이것도 그냥 보세에서 산 건데 깔끔하면 됐죠. 전 명품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서 괜찮아요. 꼭 돈을 그렇게 발라야만 옷인가요? 동서가 아직 뭘 모르네. 돈을 발라야만 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질이 다르지, 안 그래? 우리도 이 정도 입고 다니는데 서방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사서 입고 다녀라. 아우, 촌스러. 동서만 보면 나이도 아깝고 외모도 아까워 죽겠다니까. 형님들은 둘 다 그냥 일반 사무직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껏 해봤자 200대 초반 월급을 받는다고 했죠. 일반 월급쟁이가 그렇게 명품을 치장하고 다닌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전 그냥 본인 취향이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사사건건 제 옷, 제 신발, 제 가방에만 관심을 두셨습니다. 매번 돈 잘 버는 동서는 이런 거 안 사? 그 돈 아껴서 뭐 할래? 늘 이런 식으로 명품을 사지 않으면 시대에 한참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었죠. 그래서 그런지 형님들은 저를 더 싫어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머님이 편애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저에게 부리기 시작하니 점점 형님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죠. 그만해라. 난 너네가 더 걱정이야. 씀씀이가 그렇게 커서 원. 내 아들들이 그런 거 다 어떻게 맞추고 사니? 벌이에 맞게 알뜰하게 써야지. 매번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장만 할 줄 알지. 너네가 뭘 할 줄 알아? 내 매번 말은 안 했다만 너네 작은애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작은애가 그런 거 관심 없다잖아. 그럼 그만 말해야지. 아휴, 만날 때마다 옷은 어디 거냐? 지겹지도 않니? 어머, 어머니, 그 말씀 무슨 뜻이에요? 돈 못 벌면 명품 옷도 못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슨 어머님한테 변리사 며느리만 며느리인지?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며느리는 며느리도 아닌가 보죠? 형님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직업이 왜 나오나요? 늘 매번 제 옷 가지고 형님들이 먼저 시비 거니까 어머님이 하다하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옷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관심 없다는데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답답해. 괜한 불똥에 시어머니만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형님들은 중소기업 다닌다는 콤플렉스를 가지고 어머님께 바락바락 대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형님들이 쌍심지를 키고 나오니 할 말을 잃으셨는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형님들은 아나무인에 본인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오히려 형님들이 제 시집살이를 시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의 결혼 1주년이 다가왔고
그날따라 남편이 밥을 먹자며 호텔 뷔페로 절 부르더라고요. 전 맛있게 먹고 그날을 그냥 기억하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남편은 결혼기념일 선물로 어마어마한 걸 준비했더라고요. 짜잔. 자, 선물이야.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내가 가방 하나 꼭 사주고 싶었는데 결혼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참 처음이다. 그치? 당신 항상 검소하게 사는 거 알아. 그래도 이런 가방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샀어. 자, 열어봐. 어머, 이게 뭐야?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자기 너무 무리했겠다. 고마워. 이런 거 안 사줘도 되는데. 나 하나도 준비 못했어. 남편의 선물을 열어본 순간 자그마치 샤넬 클래식 가방이었죠.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가방이었습니다. 너무 과분한 선물에 부담도 많이 되었지만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 못 해준 것 같다며 통 크게 가방을 하나 해줬죠.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 명품에 관심은 없었지만 막상 이렇게 선물로 받으니 기분은 참 좋더라고요. 가방을 들기에 매우 손 떨리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날에만 잘 들면 괜찮겠다 싶기도 했고요. 남편에게 참 고마운 마음에 계속 고맙다고 말을 했죠. 남편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다. 나 진짜 준비 하나도 못했는데 그냥 밥 먹고 기념일만 기억하자는 정도였지. 너무 고마워 정말.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여자친구한테도 가방 떡떡 사주는데 이제서야 사주는 내가 미안하지. 너무 늦어서 미안해.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해줄게. 너도 이제 엄마네 갈 때 형수들한테 무시 안 당하게 이런 거 메고 다녀. 아주 기절을 할 거다. 자기, 나 형님들이 매번 옷차림 가지고 지적하는 거 엄청 마음에 걸려 있었구나? 고마워 진짜. 난 괜찮았는데. 얼마나 얄밉던지. 누군 못 써서 안 하고 다니나? 참 형수들도 말하는 거 보면 진짜 얄미워. 그치? 밥이나 먹자. 형님들이 저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사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명절이 다가왔죠. 명절에 남편이 꼭 들고 가라며 가방을 챙겨주더라고요. 그래, 오늘은 형님들한테 밉보이지 말자라고 생각하며 남편이 사준 가방을 메고 나갔죠. 시댁에 도착하자 형님들은 오늘도 휘황찬란하게 입고 오셨더라고요. 딱 봐도 샤넬 로고가 박힌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두 분 다. 참 명절에 음식할 생각들은 없는 건지 조금 의아했어요. 신발장에 들어서자마자 형님들은 제 가방을 먼저 보시곤 득달같이 달려들더라고요. 뭐든지 외형에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요. 어머, 이거 가방 샤넬 아니야? 동서, 가방 샀어? 못 보던 건데?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무리 좀 했네. 아니, 너무 이쁘다. 어머, 그러게요. 돈을 참 많이도 썼네. 돈값 하겠네, 가방. 우리 옷이 부러우면 말을 하지. 너무 웃긴다. 안 그런 척 하면서 동서도 여자긴 여자인가 봐. 그렇게 고고한 척 우리 보고 사치 부리는 사람 취급하더니 뒤에선 이러고 다녔구나? 진짜 웃긴다. 형님들은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낚아채더니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 보고 있는데 정품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고 안부터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농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야.
여우야, 여우. 동서아주 여우 같은 구석이 있구나. 우리가 부러웠죠요? 너무 웃긴다, 진짜. 원래 저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잖아요. 아주 엉큼하게 아닌 척 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는 애들. 안 그래요? 호박씨라뇨. 그리고 여우라뇨? 이거 동일씨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꿈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엉큼한 사람 취급하는 건 뭐죠?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형님들한텐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안 그래요? 참나 어이가 없으려니 원. 절 아주 우습게 내리깔며 웃고 있는 형님들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러다 저희를 보고 있던 시어머니는 형님들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형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난리가 났고 보고 있던 친척분들도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완전 시댁 전체가 아사리판 돼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놀라웠습니다. 똑똑히 봐. 여기에 너네가 사온 내 선물들 이게 다 짭이지 뭐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 나쁜 것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너네 그렇게 명품 걸치고 다닐 때 내 생각한답시고 사온 선물들이 다 가짜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그래 놓고 그 어린 동서를 하나 못 잡아먹어서 매번 짓누르고 이젠 하다하다 메고 온 가방까지 뒤지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어머, 머리 좀 놓으세요. 가짜라뇨? 아니, 증거 있어요? 참나 웃겨 진짜. 어머님이 뭘 한다고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물 줬는데 욕먹기는 처음이네 진짜. 어이가 없으려니까. 이거 놓으시라고요. 이거 안 나요? 알고 보니 그동안 형님들이 입은 옷, 매는 가방, 스카프는 전부 진짜면서 늘 어머님께 사왔던 선물들은 다 가짜 선물들만 사온 거였어요. 둘이 짜고 친 거죠. 그래놓고 어머님이 모르실 줄 알고 매번 저렇게 사치를 부려대며 어머님에게도 잘하는 며느리 흉내를 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은 젊었을 적 한가락 하셨던 분이었고 오히려 지금의 형님들보다 더 멋쟁이이신 분이었기에 이 모든 걸 알고 계셔도 참아왔던 거예요. 그래도 선물하는 마음이 곱다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형님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사치스러워지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가방까지 뒤지고 놀자 어머님은 그동안 형님들에게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던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매달 아주버님들이 드린 생활비를 중간에서 형님들이 가로채고 본인들 사치 부리기에 바빴다고 했어요. 아니, 이게 다 뭔 소리예요? 엄마한테 그동안 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고요? 당신, 내가 돈 준 건 어쩌고 엄마 거를 가짜 사드려? 당신이 말 좀 해봐. 지금 그 돈은 어딨어? 내가 엄마랑 장모님 해드리라고 여러 번 준 돈 말이야, 어? 당신 한 달에 한 번씩 엄마한테 드리라는 생활비는 다 드린 거지? 엄마 생활비 늘 받으셨죠? 설마 아니지, 당신? 아니, 그게, 참. 아니, 어차피 어머님은 늙으셔서 이런 건 뭐 알아나 보시겠어? 그냥 매면 되지. 뭘 그리 따지셔. 젊은 우리가 꾸며야지. 늙은 어머님이 꾸미면 뭐 할 거냐고. 그냥 감사하게 받으시면 되지. 그런 거 꼭 따져야겠냐고. 그리고 생활비는 내가 좀 썼어. 어차피 어머님은 돈 많으시잖아. 꼭 우리가 생활비 드려야 해? 우리가 행복하면 어머님도 행복한 거 아니야?
뭐야? 이 나쁜 년? 그래, 늙은 시어미는 니년들이 가짜를 사다 줘도 해볼 줄 하라는 거냐? 내가 기가 막혀서 원? 그리고 생활비라니? 난 듣도 보도 못한 돈이다. 아주 나쁜 년? 선물까지도 모자라 돈까지 중간에서 가로채? 내 인연들을? 인간들이 진짜 최악이네. 본인 돈도 아니면서 아주버님들 돈으로 지금 어머님에게 갈 선물들을 가로채 본인 이익 챙기기 급급했던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럼 어머님 방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죠? 아, 기가 막혀 정말. 게다가 돈까지 가로채다니? 완전 중범죄군. 어머님, 이거 법적 처벌 가능한데 어떻게 신고해 드려요? 아주 콩밥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아니, 가짜랑 진짜가 뭐가 중요해? 사들인 마음이면 됐지, 안 그래? 어머님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 가셨잖아요. 그리고 돈은 우리가 다시 매달 갚으면 되잖아요. 참나, 웃겨 진짜. 어머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꼭 돈을 받아야겠어요? 참나. 너네들 가정 파탄 날까봐 그랬지? 내가 우리 아들 돈으로 너네 치장하면서 나한테 맨날 가짜 사주는 거 모를 줄 알았냐? 가짜 주는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아유, 내 머리야. 이렇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 실한 사람 못 봤다. 너네가 아주 그 짝이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내 돈으로 그동안 호의호식하면서 돈까지 빼돌리고 이혼이야 당장. 이제 못 살아. 당신 같은 여자랑. 나야말로 이혼이야. 무서운 년. 우리 엄마한테 갈 돈을 빼돌려서 너 치장하기 바빠? 하긴 돈 200 받고 어떻게 쇼핑 300만 원, 400만 원어치 하나 했다 참. 나쁜 년. 너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 형, 둘 다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 나 이대로 못 살아. 그동안 형님들이 어머님께 사다 바친 물품만 해도 56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리고 그 돈으로 본인들 이익 챙기기 급급했던 거죠. 이게 횡령이랑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전 진짜 너무 기함할 정도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그동안 얼마나 참아오셨는지 그날 모든 울분을 쏟아내셨고, 형님들은 끝까지 늙은 사람 이런 거 왜 따지냐고 어머님께 대들었죠. 그러다 큰 아주버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형님에게 뺨을 날리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각자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암스럽더라고요. 아들들 열심히 키웠는데 아들이 어머님한테 할 효도를 철저히 저 여자들이 가로막고 있었으니까요. 그동안 본인들 치장하는 돈은 다 어머님께 들어갈 돈들이었더라고요. 게다가 돈까지 횡령이라니. 일단 좋아하진 남편은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옆에서 잘 보필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들은 각자 이혼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게다가 몇 년 동안 횡령한 돈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었죠. 참 그렇게 겉만 번지르르 할 때부터 알아봐야 했는데 역시 속은 정말 속빈 강정이더라고요. 다행히 소송이 무사히 잘 끝나 형님들은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뺏기고 양육비를 매달 줘야 했죠.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께 갔어야 할 돈까지 위자료 청구를 당해야 했어요. 형님들은 울면서 빌더라고요. 어머님이 이 사람 좀 말려주세요. 네? 어머님만 괜찮다고 하면 다 넘어갈 문제였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저도요, 어머니. 제발요.
어떻게 이웃녀 딱지를 않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머님, 아니, 동서가 좀 설득해줘. 그래도 동서가 똑 부러지니 말을 잘하잖아. 안 그래? 제발. 우리 애들 내가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동서, 제발. 기가 막히네요. 애들은 아주버님들이 키우는 게 낫죠. 엄마들이 그렇게 사치스러운데 애들이 뭘 보고 자라나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한테 했던 행동 반성은 하는 거 맞아요? 이제라도 반성하면 위자료 물고 평생 속죄하며 사세요. 어머님도 저 며느리들 안 봐서 속이 후련하다고 했죠. 그렇게 형님들과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오히려 보지 않으니 속은 편하더라고요. 매번 옷 지적, 가방 지적, 신발 지적하던 형님들이 없고 늘 따뜻이 맞아주시는 어머님이 계셔서 말이에요. 아마 지금쯤 형님들은 열심히 일하며 외형이고 뭐고 속을 채우고 계실까요? 참 그 부분도 궁금하긴 하네요. 오히려 저희 가족은 형님들이 안 계시자 더 돈독해졌어요. 누구 하나 지적하는 거 없이 속 알맹이를 꽉 채우고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외형보다 마음을 꽉 채우시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 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냐.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군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소?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꾀임에 넘어가서 내기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탈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졌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이,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에 결혼을 앞두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건 세상을 떠난 오빠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글을 써 내려가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처음으로 유일한 피부치인 오빠에게 소개해주게 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때가 날씨가 많이 더운 작년 여름이었어요. 서로 많이 바쁜 상태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저도 작은 원룸 하나 구해 다른 지역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왔어요. 서로가 자주 신경을 써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말이 되면 가끔 점심 정도는 함께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님이 두 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집안의 가장 역할을 오빠가 전부 다 해야만 했어요. 그때 저는 학생이었지만 오빠는 군대를 막 전역한 상태였어요. 오빠가 집으로 오던 길에 부모님은 마중을 나간다며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감기 몸살로 알아누워 있어서 꼼짝도 못했었죠. 그런데 오빠와 금방 들어오겠다던 부모님은 영영 돌아오지 않으셨고, 오빠는 전역하자마자 부모님과 포옹 한번 해본 적 없이 부모님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떠난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어요. 친척분들 또한 연락을 끊고 등 돌린 터라 장례식장에 찾아오셔서는 떠날 만한 사람들이 떠났다며 난리를 치셨고, 그 말을 듣게 된 오빠와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도움을 주지 않겠다며 떠나버리셨어요. 그때부터 오빠의 노동이 시작되었죠. 항상 아빠가 하신 말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둘이 뭉쳐 있어야 하고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오빠에게 동생을 잘 지켜줘야 한다는 말을 어렸을 적부터 지겨울 정도로 못을 박으셨고, 그 말을 항상 잘 따라 주었네요. 그렇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로 많은 부분을 오빠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어느새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틈만 나면 전화를 했었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받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저에게 많은 신경을 써준 오빠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는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절대 받아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한 답변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너무 완강하게 거부하더라고요. 나도 이제 결혼할 나이는 되었잖아. 내 친구들은 벌써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애들도 많다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인데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거절하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잘 맞는 사람일지 판단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오빠 말고 누구한테 이런 말을 꺼내겠어.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잖아.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며 무작정 데려오는 건 맞는다고 생각해? 지금까지 오빠한테 말 한마디 한 적 없었잖아. 서로 알고 지낸 지 2년이 넘었다며? 오빠가 2년 동안 몰랐던 것도 멍청하지만 나한테 말 안 하고 숨긴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 오빠는 당연히 세상 떠난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은지 네가 행복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겠어? 그러니 예민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문제야.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는 건 내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이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 그냥 오빠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머뭇거렸던 것 뿐이야.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고민 끝에 얘기한 거니까 조만간 시간 내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그동안 서로가 바빠 오래간만에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자리였지만 오빠의 심정 또한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게
최대한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설득해 나갔습니다.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오빠가 부모의 역할에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이 많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약속한 대로 결혼할 남자와 함께 셋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네요. 오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 첫인사를 주고받으며 오빠는 그동안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예상과 다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술이 몇 잔 들어가면서부터 어색한 분위기는 점점 풀어지게 되었고 남자친구보다 1살 많은 오빠가 말을 놓으면서 본격적으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전반적인 대화는 오로지 저를 걱정해주고 있는 대화였어요. 아마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일 걱정했고 남자친구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언제나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저희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이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부모님도 알고 계셨고 인사를 드리러 간 적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오빠만 오케이 한다면 결혼하는 데 있어 문제될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오빠는 되려 남자친구에게 잘 부탁한다며 그동안 살면서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이미 제 입으로 많이 들었던 남자친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네요. 어려울 것 같았던 자리는 끝이 나고 오빠는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돼서 먼저 택시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뒷모습이 왠지 씁쓸해 보였고 느낌이 이상했어요.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 가장의 역할을 해준 오빠가 제 남자친구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상황이라 마음이 좋지는 않았었네요. 그동안 울고 웃으며 함께 했던 추억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저를 위해 희생했던 오빠의 인생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말았네요. 붙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각자의 인생을 살려고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게 술 기운 때문인지는 몰라도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남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네요. 그렇게 또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이유는 결혼 전에 서로 얼굴 보면서 밥 한 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빠와 함께 식사 자리를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저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모는 다른 용건으로 전화를 한 거였네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당연히 상견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은지 너도 잘 알겠지만 결혼 문제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거 알지? 조촐하게 가족끼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희들 생각 아니니? 내가 가족끼리 결혼식 하려고 그동안 두 발에 땀이 나도록 축의금 꽂아가며 예식장 참석한 거 아니다. 너희들의 결혼식이기도 하지만 이건 엄연히 양가 부모님 결혼식이기도 한 거야. 그동안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는지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거든. 그래도 몇십 년 동안 결혼식 다니면서 축의금 낸 건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 하나뿐인 아들 결혼하는데 가족끼리 조용하게 식 치르는 거 나는 반대한다. 당연히 너희는 가족이 없으니까 결혼식장에 찾아올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 안다. 그럼 당연히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 테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번에 우리 쪽은 약 400명 정도 올 것 같거든. 그러니 최대한 대형 웨딩홀이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예식 비용 우리 축의금으로 전부 부담할 수는 없으니 너희 오빠에게 말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사비로 일부 납부하라고 얘기 좀 해줘라. 알겠지? 그래도 부모 역할 하면서 알게 모르게 돈 좀 많이 모아놨을 거 아냐. 그거 전부 동생 결혼식 하는데 써달라고 잘 좀 얘기하고.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어느 정도 알아들었지? 돈이 많이 들어오는 쪽에 의견을 따르는 거다. 그러니 군말하지 말고 싸게 알아보도록 해라. 갑자기 전화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앞으로 있을 결혼식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시모가 워낙 발이 넓다 보니 400명 그 이상이 올지도 모른다며 보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왕 하는 거 돈 좀 들여서 괜찮고 넓은 곳에 잡길 원했습니다. 당연히 시모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거지만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이었어요. 저희 쪽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도 아닌데 결혼식 비용에 대해 반반 나눠서 지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려 했지만 제 의견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예비 신랑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한 뒤에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했지만 4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곳은 몇 군데 없었고 그런 곳은 금액 자체도 너무 비싸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신랑은 부모님과 좀 대화를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와서는 걱정스러운 말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을 대형 룸으로 빌리자는 거야? 그만한 인원이 수용되는 곳이 있어? 비용도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끼리 하고 싶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거절하기 쉬운 건 아니더라고. 우리야 몇 명 되지 않지만 시어머니는 그동안의 세월 동안 결혼식장을 다니며 자기 아들 나중에 결혼식 할 때 많이 와달라고 노력하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데 결혼식에 지불하게 될 금액을 똑같이 반반 내자고 하는데 그게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시니까 나도 많이 난감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는 거야. 일단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고 결정된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예식장 알아보고 있어. 알겠지? 무덤덤한 오빠 목소리에 솔직히 좀 당황했어요. 저희에 대한 배려는 일절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오빠는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처럼 불안한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면서 오히려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보았네요. 그 뒤로 신랑과 예식장을 다시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 저희 가족보다 되려 신랑이 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시기가 별로 좋지 않아 4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신랑이 시모에게 따로 설명을 했으나 한 번뿐인 결혼 무리해서라도 강행하길 원했습니다. 결국 웨딩홀이 아닌 야외 결혼식을 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점점 더 높아지는 비용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신랑과 퇴근 후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만나려 하던 도중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때마침 신랑과의 약속 장소 근처에 있다며 함께 저녁 먹길 원했어요. 그렇게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아 식사를 하는데 시모의 얼굴이 상당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셨고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보여 물어봤네요. 어머님,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자고 얘기하신 것 보면 분명 이유가 있으실 텐데 아무 말도 안 하셔서요. 상견례 말이다. 그거 좀 미뤄야 되겠다. 너희 시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워낙 일이 바쁘시잖니. 그래서 결혼식장부터 결정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구나. 어차피 너희들 결혼할 거잖아? 그러니 파투날 이유도 없으니 서둘러 식장부터 알아봐라. 그런데 예식장이 그렇게 없니? 시애미는 워낙 성격이 급한 편이라 뭐 하나 시키면 빨리 해결해줘야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으니 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니? 실내는 그렇다 쳐도 야외는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니, 왜 그걸 은지한테 닥달하세요? 저희가 인원이 많으면 저희 쪽에서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왜 식장 비용을 반반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쪽에서 많이 온 만큼 그 비용을 내면 되는 거잖아요. 시기도 좋지 않은데 400명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그동안 엄마가 다니면서 넣은 축의금은 어쩌라고? 엄마가 상상한 결혼식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리고 식장 비용 반반 내는 게 어때서? 솔직히 은지 너 모은 돈도 많지 않고 내 아들이 집하고 가정까지 전부 다 처리하잖아. 그럼 식장 비용은 당연히 반반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모든 걸 아주 거저 받으려 하고 있어. 저희 의견은 받아줄 생각이 아예 없으신지 시모의 생각을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즐거운 식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얼굴이 붉혀진 채 시모의 안 좋은 말들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때문에 밥 먹다가 체할 것 같아 숟가락을 내려놓았네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시간이 지나간 뒤 신랑과 시모는 같이 집으로 돌아갔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결혼하기 전부터 앞날이 걱정되더라고요. 신랑과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결혼 이후 시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었네요. 그렇게 풀지 못한 매듭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에 많이 답답했어요. 그 이후 신랑은 시모의 말대로 예식장을 알아보았고 상견례는 차후에 다시 하기로 하면서 오빠는 심각한 말투로 이 결혼을 꼭 해야 되냐는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결혼할 배우자가 아무리 좋아도 신랑의 부모님이 계속해서 힘들게 한다면 그것 또한 결혼 부적격에 해당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생각해 보길 원했어요. 저 또한 그 말에 공감했고 이런 문제를 신랑과 단둘이 만났을 때 고민을 털어놨어요. 오빠가 한 말에 대해 전달을 하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고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지 신랑은 집에 들어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결혼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의 축하보다 둘의 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로 인해 불난 집에 부채질한 듯 시모의 화를 더욱더 돋구게 되었고 시모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아버지까지 같이 오셨더라고요. 근처 음식점에 앉아 무슨 말을 하시려고 시간조차 내기 힘든 바쁘신 시아버지까지 함께 오셨는지 떨리는 마음으로 두 분의 입만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듣게 된 시부의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그건 모르지 않지만 결혼은 말이야. 둘만 좋아서는 할 수 없는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아? 모든 관계가 좋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봐봐라. 은지 너랑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결혼을 하기로 하면서부터 삐걱거리는 게 상당히 많잖아. 그건 뭐겠어. 우리 집안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둘이 그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처음은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모든 걸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부딪히는 부분들이 분명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냐가 더 중요한 거죠. 저는 아버님, 어머님과도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부모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저희 오빠가 그동안 뒤에서 땀 흘려 여기까지 키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민한 건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준 거고 동원 씨한테도 걱정거리를 얘기한 것 뿐인데요.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니 저도 당황스럽긴 하네요. 뭐가 당황스러워? 네가 우리 집안 우습게 보는 거지. 예비 시애미로서 이런저런 얘기도 못하니? 시모는 제가 하는 말을 자르더니 듣기 싫다며 물컵을 들고 식탁에 내리쳤어요. 그리곤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부가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며 시모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고 식탁 위에 흰색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을 제가 겪고 있다는 것을요. 시모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집에 자기 아들 장가 보내고 싶다며 그만 만나달라는 말을 꺼내셨어요. 갑작스런 전개에 너무 당황스러웠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나가셨네요. 한참 동안 멍하니 흰색 봉투만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떠나고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신랑은 뭐에 흥분했는지 목소리 톤이 올라간 상태로 예식장을 구했다며 야외에서 400명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는 말을 했어요. 신랑은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좋았지만 반대로 저는 웃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정도 눈치챘는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고 방금 전의 상황들에 대해 설명하자 제가 머물고 있던 식당으로 쏜살같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룸의 문을 열자마자 식탁에 올려져 있는 돈 봉투를 바라보았고 그때부터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참고 참았던 신랑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었는지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여 시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 신랑과 저와의 사이는 정말 끝이구나 생각하며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와 단둘이 그냥 혼인신고한 뒤 살겠다는 말을 꺼낸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전화로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제 손을 잡으며 절대 놓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의 눈빛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난리가 난 그때 이후 엄청난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네요. 신랑이 화를 내고 나서 확 바뀌어버린 분위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나셨고 저희의 결혼식을 허락하겠다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상견례 날짜를 앞당겼고 돌아오는 주말에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면서 차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 의논하길 원했습니다. 신랑은 걱정하지 말라며 의견 조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서로에게 화를 내게 되는 순간 얼굴 보고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모두가 함께 모이는 날이 다가왔고 전날에 오빠와 통화까지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계획까지 세우면서
갑자기 들어올 질문들에도 당황하지 않게 예상되는 말들을 골라 연습까지 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당일 비가 억수로 내리고 있던 장마였어요. 며칠 동안 내리는 비는 상견례 당일에도 쉽게 멈추지 않았고 그날 하필 전날에 지방 출장으로 인해 멀리에서 상견례 장소까지 오고 있던 오빠가 좀 늦을 것 같다는 전화가 왔어요. 먼저 도착해서 홀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 또한 차가 막힌다며 가까운 거리인데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만큼 식당에도 양해를 구해 시간을 좀 더 늦췄는데 시부모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시부가 지방 출장 겸 시모와 함께 시간을 보낸 뒤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많이 늦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어요. 신랑은 그래도 30분이 지나서야 도착했지만 시부모와 오빠는 1시간이 지나도 가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오빠가 오는 방향이 똑같더라고요. 그냥 시기가 맞아떨어져 겹쳤나 보다 생각하며 무심코 넘겼는데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조차 없길래 두 분 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았고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밖에 창문을 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너무 오랜 시간 식당을 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되었고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어봤지만 시부모도 그렇고 오빠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신랑에게 얘기하던 도중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에 알 수 없는 전화번호가 찍혔고 받는 순간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제 유일한 피부치인 오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고 급하게 구조했지만 이미 폐 속에 물이 꽉 찬 상태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맞았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저희는 급하게 오빠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고 가던 도중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제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 오열을 하고 있는데 운전 중이던 신랑의 핸드폰이 울리더니 들고 있던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시부모님 두 분 다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같은 병원에 계신다는 말에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어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병원에서 알게 된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오빠와 시부모님이 한 공간에 함께 있었고 모두가 차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빠가 시부모님 차 안에 있었다는 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는데 구조대 말로는 오빠가 시부모님을 구하려다가 같이 급류에 휩쓸린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결국 한날 한시에 모두를 한 번에 잃어버린 저와 신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신을 놔버렸고 오빠와 시부모님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어요. 장례를 진행하면서 오빠가 가지고 있던 유품을 건네받았고 물건 하나하나 살펴보며 앞을 가리고 있는 눈물을 닦고 있는데 예전에 오빠에게 선물한 만년필로 된 녹음기가 눈에 띄었어요. 오빠는 언제나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녹음하는 경향이 있어 항상 녹음 기능을 켜놓는데 분명 그때의 상황도 녹음이 되어 있을 것 같아 만년필 끝에 뚜껑을 열어 마이크로칩을 빼서 신랑이 들고 다니던 노트북을 빌려 녹음된 내용들을 재생시켜 보았어요. 그리고 시부모와 오빠가 만난 시점에 녹음된 내용을 들을 수 있었고 듣고 있던 도중 결국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지금 빨리 나오지 않으시면 위험해질 수 있으세요. 차 안에 유리망치 없어요? 살려주세요. 차가 가라앉고 있어요.
창문을 내릴 수가 없어요. 문도 열리지 않아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침착하세요. 일단 정신을 잃으신 남편분부터 깨워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차 위로 뛰어 올라오긴 했는데 차가 떠 있어서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분께서 머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차 유리를 깰 만한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머리 받침대라도 빼서 창문을 때려보세요. 저도 밖에서 발로 창문을 때려볼게요. 저희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리 밑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쩌시게요? 저희도 그렇지만 아저씨도 현재 많이 위험해 보이는데 일단 구조대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힘으로는 창문이 깨지지가 않아요. 구조대에 이미 신고한 상태이고 차 위로 뛰어내리면서 핸드폰이 물에 빠져버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두 분 다 꺼내 드릴게요. 이를 어쩐다. 저희 핸드폰도 차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전부 꺼졌네요. 오늘 내 아들 상견례 하는 날인데 어쩌면 좋아. 그래요? 저도 오늘 하나뿐인 제 동생이 상견례 하는 날이거든요. 제 동생 은지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겨서 상견례 하는 건데 생각보다 쉽지 않나 봐요. 전부 못난 제 탓이죠. 오빠가 능력이 없어서 하나뿐인 동생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으니까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은지요? 설마 그럼 그쪽이 은지 오빠 되시는 분이세요? 어머나 세상에, 이를 어쩐다. 제가 은지 시어머니 될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쩌면 좋아. 이렇게 좋은 오빠 밑에서 자라왔는데 그동안 안 좋은 말만 늘어놓았으니 정말 죄송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죠? 그런데 저도 아들 가진 입장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일단 저희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가 반이나 잠겼네요. 남편분은 아예 의식이 없으세요? 전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벌써 몸이 반이 잠겼는데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제발 저희 두고 가지 마세요. 제가 왜 두고 갑니까? 그럴 생각이었으면 뛰어들지도 않았어요. 창문이 깨졌네요. 일단 어머님부터 창문 밖으로 나오세요. 발이 꼈는지 빠지지가 않아요. 좀 잡아당겨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를 어쩌죠?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 충격적이게도 오빠는 시부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다리 밑으로 떨어진 차에 뛰어들었고 필사적으로 시부모님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안에서는 오빠와 시모의 긴박했던 대화 내용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오빠 혼자 구조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구조대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려 했지만 점점 차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차는 급류에 휩쓸리고 있었는지 시모와 오빠의 긴박한 상황들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고 녹음되는 음질 또한 점점 안 좋아지면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오빠가 녹음기를 통해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유언이었네요. 은지야, 만약 녹음된 음성을 듣고 있다면 오빠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겠지? 그동안 아빠 엄마 없이 힘들게 살아오는 동안 오빠 믿고 잘 따라와줘서 고맙다. 내 동생
결혼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 오빠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아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네. 오빠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두 사람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내가 언제나 곁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웃음 잃지 말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오빠 목까지 잘 살아야 돼. 알겠지? 내 동생 은지야. 오빠가 많이 사랑한다. 먼저 부모님 곁으로 가 있을 테니까 아주 천천히 이 세상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오길 바래. 미안하다. 은지야, 시엠이가 정말 미안해. 너도 나중에 자식을 낳고 부모 입장이 된다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모질게 했던 말들 전부 잊어버리고 내 아들 동원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너무 보고 싶고 너희들 얼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대로 떠나기 싫은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말 미안하다. 내 아들 동원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세아가 항상 행복해야 돼. 시어머니와 오빠의 마지막 목소리를 끝으로 녹음된 내용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긴박했던 상황들을 듣게 된 이후 결국 정신을 차릴 수 없었고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저와 신랑에게 발생이 됐는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힘든 마음을 움켜쥐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결국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모든 장례가 끝이 나고 오빠가 떠난 빈자리만 남은 집을 처분하고 이 세상에서 오빠의 흔적은 점점 지워지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의 흔적 또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픈 마음도 치유된다 하지만 아직 그때의 가슴 아픈 일들이 1년도 안 됐다는 게 현실이네요. 날이 따뜻해지고 곧 있으면 여름이 다가오게 되니 그때의 가슴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었습니다.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오빠의 목소리와 시부모님이 생각나네요. 신랑은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분명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겠죠. 앞으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위로의 한마디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했어요. 세상을 떠난 오빠와 시부모님께도 좋은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언제나 제 뒤에서 아빠의 역할을 해준 오빠가 항상 웃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 지금 곁에 있는 가족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뒤늦은 후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낌없는 표현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